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미술 이제 첫 시간 해서 뭐 수업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이제 수업 진도로 미술의 조형 요소 9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점이랑 선이랑 면이랑 형이랑 그리고 색, 명암, 질감, 그리고 양감, 그리고 공간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에는 크게 이제 어, 면의 어떤 형태들, 그림의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쉐이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 8페이지에 구사마 야유의 이 호박 작품은 입체 작품으로서 형으로 따지자면 어떤 게 느껴지냐? 바로 폼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 고흐의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작품에서 어떤 이 건물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보이느냐 했을 때는 이건 건물의 쉐이프, 형태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림 중에서 음, 혹시나 음, 네, 이런 사실적인 그림, 이제 자크루이 다비드의 이제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인물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이제 강한 이런 명감이나 그 강한 이런 명암이나 혹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거는 쉐이프지만 강한 명암으로 인해 마치 조각 작품 같은 어, 폼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림이지만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폼의 어떤 형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폼이라는 개념은 입체 작품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 대상에서 뭐 폼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서술을 하게 된다면 아니 폼은 입체 형태를 이야기하는 개념인데 왜 이 그림에서 폼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 읽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수어를 좀 이렇게 달아주어서 그 개념을 좀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평면 작품이지만 강한 명암이나 어떤 완벽하게 완결된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마치 조각 작품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폼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질감의 마띠에르, 그리고 텍스처 이걸 해보죠. 마띠에르는 뭐라고 했어요? 작가만의 어떤 개성이 느껴지는 이런 특수한 질감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이 끊어진 듯한 이런 필치 뭐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19세기에 그려졌었는데 보시면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네요. 1889년 19세기 말에 제작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주의나 아니면 그런 그림도 대두하기 전입니다. 응? 신고전주의가 그려지는 시기였어요. 아까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앵그리의 이런 작품들 불과 한 60년 전에 이런 게 그려졌었죠. 그리고 쿠르베 혹은 도미의 이런 사실주의 작품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리고 인상주의가 막 대두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방금 같은 그런 표현은 거의 보기가 어렵죠. 좀 그래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어떤 방금과 같은 그런 일렁이는 듯한 그런 필치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네의 이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죠. 2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요 고흐의 이런 필치는 이 고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요거는 마띠에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질감들 있죠. 이런 거는 거의 모든 그 사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맨디니의 코르크 병따개 안나 G 시리즈라는 어떤 디자인의 그 사람과 같은 개념을 투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위에 보이는 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이 머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맨질맨질한 그 느낌의 질감이 느껴지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질감을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혹은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 질감이라는 것은 보통 그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적당한 그림이 없을까요? 극사실주의 그림이 이제 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인데 잠시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에스터스라는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이건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요것도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어떤 그 피부의 이 질감이 느껴지도록 묘사를 했죠. 이거 좀 약간 화질이 안 좋네요. 이런 식의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유리의 어떤 이런 반짝거리는 느낌 있죠. 이 느낌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맨질맨질한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이 맨질맨질한 느낌이 들 것 같아 하고 이거 만져보면 어떻죠? 이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의 어떤 천이라던가 그 물감의 그 층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 유리의 질감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만 보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착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질감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시각적 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에 촉각적 질감은 무엇이냐? 보통 입체 작품은 모두 다 촉각적 질감에 해당을 합니다. 입체 작품은요. 그래서 현대 조소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마이올이라는 여성 작가가 만든 이 지중해라는 작품, 이 작품에 보이는 어떤 이 청동의 질감 있죠. 요거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만지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촉각적 질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브랑쿠시의 이 조각품에서도 이 겉에 보이는 이 반딱반딱한 느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만졌을 때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왜? 이건 실제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만져지는 그 느낌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건 크게 촉각적 질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서도 자 59페이지를 보시면 뒤비표라는 그 앵포르멜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이제 뭐 그 자신의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같은 그런 그림을 묘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미술도 미술이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정신병자나 그 정신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어린 아이들의 표현 같은 그런 좀 미숙한 좀 일각에서는 약간 쓰레기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비정형화된 앵포르멜이라는 게 비정형화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언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폼은 이제 형태를 얘기를 하고 언은 이제 아니다, 부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시면 얼굴이 있고 뭐 목이 있고 이 어깨가 살짝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제목은 층상의 살 덩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짜 살 덩어리처럼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울퉁불퉁한 질감들이 실제로 이걸 종이 같은 그 물체를 화지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퍼트 작업이라고도 하고 뭐 이 디위페라는 작가는 뭐 오트퍼트라는 그 좀 두껍게 물감을 좀 이렇게 칠해가지고 혹은 이제 그 다른 재료를 섞어서 이런 어떤 질감을 좀 강조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럼 이 작가의 작품은 비록 이게 회화하지만 여기서는 촉각적 질감이 느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울퉁불퉁한 질감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아, 이게 울퉁불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만져봤을 때 이 그림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이신 어떤 이런 휘몰아치는 듯한 이런 물결, 이런 붓터치들이 우리가 실제로 뭔가 거칠거칠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만지면 만져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선 이걸 촉각적 질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이 나뭇잎이 굉장히 사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 실제 나뭇잎의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실제 나뭇잎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질감은 시각적 질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고흐의 어떤 필치에서 느껴지는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은 실제로 우리가 만졌을 때 같이 함께 거칠거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적 질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또 있었죠? 형태랑 명암을 했고 양감에 이제 볼륨이랑 매스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륨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양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묵직한 느낌 있죠? 이 묵직한 느낌을 우리가 흔히 양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양감이 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명암이 필요합니다. 명암이 있어야 이 대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명암이 없는 그림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평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체 작품은 들고 난 부분이 있고 빛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그 광원이죠. 빛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 광원을 한 군데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 군데 사방에서 광원을 비추어서 만약에 그림자가 없는 조각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쿠사바야의 호박이라는 작품은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광원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사이드는 좀 어둡죠. 근데 여기는 좀 밝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명암이 좀 져서 보이지만 이걸 이제 확대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림인지 입체 작품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명암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 사이드로 갈수록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의 채도의 상태가 다르지만 여기서 어떤 그 명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어떤 그 명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조금은 여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치 그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그 볼륨을 갖는 양감에서 볼륨을 갖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네,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주의 작품에서는 가끔 이제 굉장히 그림이 평면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서는 그림이 평면적이다? 이건 뭔가 추상 작품에서 모든 걸 생략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스 아르프라는 작가의 이 배열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림에 비해서 이게 평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입체적인 형태가 없고 그냥 네모난 편편한 면들을 여기다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키리코의 작품에서는 원근감이 느껴집니다. 비록 여기에 약간 왜곡된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초현실주의를 연 작가인데 그 초현실주의에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형태를 그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조각 작품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무슨 고무장갑이랑 같이 공중에 떠 있는 형태, 그리고 투시도법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이 아래로 사라집니다. 근데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정면에서 본 듯한 투시로 그려져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왜곡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선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원근법이 일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보단 이 그림이 좀 더 어떻게 보여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양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물론 실제로 여기에 명암이 있기 때문에 양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면적인 형태 외에 인상주의는 그림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이
이전의 그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암이 밝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상대적으로 밝아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제가 명암이 있어야 양감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명암이 사라진 그림에서는 양감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좀 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는 조금 더 그림이 평면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도 그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인상주의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상주의는 마지막에 보시면 양감과 원근의 효과는 약해졌다. 이 이야기에서 양감의 효과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이 대상을 좀 왜곡해서 그리거나 좀 현명적으로 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암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명암이 제거가 되었기 때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지금 요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같은 이런 작품에서 보이는 이런 강한 명암 대비가 우리 일상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까? 거의 이런 이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햇빛이 많이 내려지는 때에 태양볕에 바로 이제 나가서 그 햇빛을 강하게 쬐더라도 이 정도의 명암감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극적인 명암감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 이미지에 시각적으로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뭐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연극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깜깜한 화면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어떤 대상을 강조를 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런 극적인 느낌이 인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생활을 하는 데서 느낄 수 있던 어떤 그런 시각적인 감흥이 아니라 그 극장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연극이라는 그 어떤 특정한 형태를 바라볼 때 그 주변이 어둡고 한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인상을 받는 경우에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감동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죠. 좀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조명 하에서만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상주의는 그런 인위적인 이미지를 그리지 않겠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실을 그리겠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극명한 명암의 차이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보이는 명암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이렇게 강한 명암을 주어가지고 대상을 강조를 한다던가 좀 더 우리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마치 사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그림들을 우리가 보아왔다면 이 인상주의에서는 그런 명암을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물들의 명암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더 평면적이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봤죠? 볼륨을 봤으니 이제 매스를 봅시다. 자, 이제 매스는 뭐냐면 볼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체 형태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에선 볼륨감이 느껴져, 양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조각품처럼 사실적인 명암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선 양감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 양감, 볼륨이라는 것은 입체 작품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암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마치 그게 조각품처럼 보인다면 양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폼은 완벽한 그 입체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에서 폼은 무조건 입체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양감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 이야기한 폼처럼 무조건 입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작품에서도 명암이 강하다면 거기서 양감, 볼륨을 느낄 수 있다고 서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스는 뭐냐면 양감이 실제 그 대상이 갖는 어떤 그 형식이라면 지금 이 헨리 무어의 누워있는 그 와상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작품을. 그래서 이 누워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근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제 조각의 공간은 어디예요? 이 구멍 뚫린 부분은 실제 조각의 공간입니까? 아니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실제 조각이 갖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일종의 가상 공간, 허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존재를 하지만 이 조각품 내에서는. 그래서 이 조각 자체는 하나의 단일 형태라 해서 요거를 이제 실제 공간이다 해서 실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공간과
요 허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 왜? 여기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이나 풍경을 자신의 조각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이 이제 좀 작게 제작한 그 실내에 놓는 작품인데, 야외에 뭐 한 3, 4m 되는 작품도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형태를 추상적으로 이 사람이 표현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구멍을 뚫었던 이유는 좀 더 이 조각이 환경과 같이 조화를 이루게끔 의도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 작품에서 어떤 구멍이나 어떤 이미지의 형태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 조각이 갖는 실제 공간 이외에 주변의 공간을 담는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허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서 그 개념은 이제 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작품 이외에도 그 베르린이라는 작가의 그 다비드 장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베르니니의 작품이 있긴 한데 그 작품은 없네요. 그럼 요걸 한번 살펴보시죠. 이 성테레사의 뭐 환멸, 뭐 법열, 뭐 이런 뜻입니다. 뭔가 환희를 느끼는 듯한 그 성테레사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천사위에서 이 심장을 어떤 그 은총의 화살 같은 걸 맞아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신적인 감흥을 받아서 거기에 되게 막 황홀해하는 그런 표현으로 작품을 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방금 그 헨리 무어의 작품처럼 구멍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크게 뚫려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공간이랑의 조화가 느껴지죠. 이 뒤에 원래 요 지금 뭐 이렇게 쇠로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일자로. 요게 이제 위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광채, 그 햇빛 같은 게 은총이 이렇게 밑에 쫙 내려오면서 얘네를 뭔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추가적으로 주게 돼요. 근데 이 조각 작품에서 실제 공간 어디죠? 이 조각 작품들만 있는 이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간은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의 공간이 조금 느껴지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공간과 이 조각품의 어떤 이런 율동감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에선 크게 메스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랑 어울리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야 돼요. 이 조각 작품은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볼륨감 이외에 메스라는 그 어떤 양감도 느껴진다. 지금 주제에 있는 이 두 조각 작품 이외에 뒤에 보이는 이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창출해내고 우리가 이 작품을 보는데 좀 더 황홀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공간인 조각 작품과 그 주변 공간인 허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메스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스는 이제 뭐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숲을 이야기합니다. 숲. 그래서 나무 하나는 이제 각자의 폼, 그 형으로 따지면 폼이라 그랬죠. 그런 폼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양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다 실공간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숲이 되죠. 숲이 되고 산이 됩니다. 그 어떤 숲이나 산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거대한 대상은 어때요? 나무가 모여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나무의 실공간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또 주변 공간이 있죠. 그 주변 공간과 나무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무라는 어떤 실공간과 그 나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잔디라던가 아니면 멀리 보이는 이런 풍경들 혹은 이제 하늘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지만 요거는 크게 뭐로 볼 수 있다? 숲으로 볼 수 있다. 숲이고 자연 풍경이다. 이런 식으로 좀 메스는 약간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그 조각품 이외에 주변 공간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게 볼륨이다, 메스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간에는 뭐 건축적 공간, 조각적 공간이 있다. 뭐 이외의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없죠. 요건 이제 그 질감 중에서도 이 두 개로 나뉘고 양감 중에서도 두 개로 나뉘고 형 중에서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원리 8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 벌써 한 25분이 지났네요. 약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형 원리의 8가지에 이제 균형이 있습니다. 먼저 균형. 균형에는 이제 대칭과 비대칭이 있어요. 대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좌우가 똑같은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균형 중에 이제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 중에 있는 비대칭은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교과서에서 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이 이미지 성테레사의 법열, 여기는 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이나 법열이나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뭔가 어떤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듯한 황홀한 느낌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보시면 뭔가 굉장히 황홀해 보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성적인 뉘앙스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엔 좀 이렇게 비판을 받은 그 경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 조약품을 봅시다. 이 조약품에 반을 잘라봐요. 그럼 요거는 대칭입니까? 대칭이 아닙니다. 대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은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어디에서 뭐 치우치거나 뭔가 한쪽으로 막 엄청 굉장히 처져 있거나 이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비대칭 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이걸 잘랐을 땐 대칭의 형태가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이 형태에는 안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여기서는 그 이미지의 균열이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뭐로 느낄 수가 있다? 비대칭 균형으로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성 조르조라는 작품, 도나텔로의 작품이에요. 조각가.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어때요? 이 작품도 반으로 딱 잘라봤을 때 이 사람이 대칭은 아니죠. 대칭의 형태는 아니지만 크게 형태를 뭐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거나 뭔가 우리한테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칭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이 작품에서는 어때요? 반으로 갈라보면 대칭이 느껴지죠. 이 건물에서는. 프란체스카라는 작품이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거 라파엘로네요. 프란체스카의 제자가 이제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이거는 그런가? 근데 어쨌든 저런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좌우가 똑같은 형태, 저런 거에선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다? 바로 대칭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비대칭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게 안정적이지만 뭐가 느껴진다? 라파엘로였군요.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어쨌든 이런 대칭. 여기도 크게 보면 대칭인데, 크게 보면 대칭인데 어떻습니까? 대칭인데 다르죠. 그럼 요건 뭡니까? 비대칭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그리스 조각에서 콘트라포스토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응 균형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비대칭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의 의미는 이제 카논이라고 하는 카논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프로포션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대칭 균형을 이야기를 해요. 카논이.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작품에서는 그 고대 그리스 시기를 이제 클래식기, 아르카이기, 클래식기, 그리고 헬레니즘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근데 아르카이기까지는 어떤 대칭 균형이 보여진다면 그 이후에 클래식부터 이제 헬레니즘까지는 비대칭 균형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때 다시 이제 르네상스가 부활, 재생을 의미를 하는 건데 고대 그리스의 어떤 미술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다시 그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그리스의 어떤 비렘이라던가 어떤 균형감 그런 걸 다시 미술에서 추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5세기 때 발현을 한 게 1500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600년대 1500년, 1600년 후에 보통.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리스의 영광을 다시 되찾자 하면서 그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게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응 균형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대응 균형이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례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줄어든다던가 혹은 늘어난다던가 증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황금 비례 1대 1.618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용카드 같은 혹은 이제 우리 버스 카드 있죠. 그런 카드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카드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이 한쪽의 비율이랑 한쪽의 비율이 1.1대 1.618 이렇게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적용된 거는 그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뭐 이 얘기가 아까
그리스 시대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 비례 등을 수학적 법칙에 기초한 비율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법칙 하에서 그런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인간을 표현해서 어떤 우리의 직접적인 능력을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례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수학적 비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인간의 어떤 본능만 충실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조각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을 이렇게 탐닉하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몸매도 굉장히 열심히 가꿔야 되고 그래서 왜 지덕체라고 하는 말이 보통 그 그리스 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뭐 동양에선 창신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리스에서 얘기했던 거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라는 그 모토 하에 이렇게 이상적인 비례를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비례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 후천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근육의 몸매라던가 그런 어떤 이상적인 비율로 우리 몸을 가꾸어서 좀 더 그 외에도 우리가 학문도 탐닉도 하고 신체의 어떤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범적인 시민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일종의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뇌라기보다는 뭐 어떤 동기를 부여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자, 이제 동세는 그냥 어떤 그 움직임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그리면 다 동세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들 다 동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멈춰있는 듯한 이런 인물들을 그렸으면 보통 동세가 느껴져요. 아무리 못 만들었어도 이런 것도 다 동세가 느껴지죠. 잠시 율동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마티스의 춤이라는 이 작품은 크게 동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기 때문에. 율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같은 대상이 반복이 돼서 뭔가 거기서 속도감이 느껴지는 걸 율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동세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동세는 가만히 멈춰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더라도 동세가 느껴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그리지 않는 이상이야. 사람이란 것은 어떤 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객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어떤 그 형태는 어떻게 그려졌던지 간에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게 되면 거기선 동세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선 동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림은 뭐 예시로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식물인간을 내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어떤 인물이 굉장히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부동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는 동세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죽은 인물을 묘사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인물을 그렸지만 동세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모습을 그렸지만 마치 이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듯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동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뭐 딱딱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어떤 뭐 담담한 그런 그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율동이라는 것은 같은 대상이 반복돼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잔상이 남잖아요. 그 잔상이 남으면 뭔가 그 속도감이 좀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샤샤샥이라는 그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뒤에 그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율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던 거라서.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마티스의 그림은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건 율동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동세와 율동을 부여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동은 왜 이 사람이 그럼 율동으로 해석을 했을까? 이건 같은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손을 이렇게 맞잡고 뭔가 강강수월래 같은 춤을 추고 있는 어떤 원시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율동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멈춰있는 이러면은 이건 동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왜 이 사람이 이걸 율동으로 봤을까라고 이 그림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냐? 이 인물들 어때요? 5명의 인물들을 그렸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머리 색깔도 똑같고 피부색도 똑같고 뭔가 이 몸매나 비율도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여기서 좀 왜곡하고 생략된 게 있어서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뭔가 이 형태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감, 일정한 방향감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대상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거기서 이 대상이 분명 우리는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은 이 사람 다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머리색도 똑같고 피부색도 똑같고 형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같은 방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다른 대상이지만 뭔가 비슷하고 유사한 대상처럼 느껴져서 이 그림에서 뭐가 느껴질 수 있다? 율동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대상 각기의 5명의 대상들은 분명 다른 인물들이지만 이 인물들의 피부 색깔이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어떤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해서 회전하는 모습에서 같은 방향성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인물들은 분명 같은 인물들의 반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선 율동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폼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세도 했고 율동도 했고 자, 그럼 이제 대비랑 조화를 봅시다. 그리고 강조. 자, 대비는 뭐냐면 극명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해서 쾌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극명한 다른 대상 요거는 이제 강조도 있고 대비도 속하게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극명히 다른 상태에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한테 어떤 시각적인 감흥을 주는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그 벌 보시면 그 꿀벌 말고 꿀벌도 그렇게 돼 있나? 아니, 꿀벌 말고 이제 말벌을 봅시다. 말벌을 보면 어때요? 주황색이랑 그 검은색 라인이 꼬랑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줍니까? 난 위험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공장이나 어떤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검은색과 그 노란색을 같이 배치한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근데 그 이미지를 왜 배치했냐? 왜 그게 극명히 다른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노란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깔입니다. 채도는 이제 물감의 맑은 정도를 이야기해요. 물감이 가장 맑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 순색 중에 그러니까 색깔을 가진 그 이미지 중에서는 가장 명도도 밝습니다. 노랑이. 물론 그 노랑에서 좀 더 이제 그 흰색을 섞으면 더 명도가 밝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색의 이미지 있죠. 그 노랑은 가장 그 모든 색채 중에서 그 명도도 가장 높고 채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가장 밝은 이미지를 가진 색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검은색은 가장 명도도 낮고 가장 채도도 낮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극명히 다른 두 개의 대상이죠. 그걸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극적인 쾌감을 줘서 거기에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이제 또 극명히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액체 상태의 물건이랑 고체 상태의 물건을 같이 대비를 시킨다던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그럼 물은 이제 유기성이 있죠. 굉장히 막 유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보이는 해안가에 있는 모래는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물이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 모래를 움직이게 만들죠. 그 이미지에서도 어떤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래는 멈춰 있고 물이라는 어떤 상태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그 흐르는 이미지와 가만히 멈춰 있는 모래의 이미지가 같이 대비가 되어서 뭔가 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았다라고 서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조화는 또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이제 색깔이나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옷 잘 못 입는 친구들한테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같은 컬러로 매칭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검은색을 입었으면 그냥 검은 계열로 다 싹 도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비슷한 계열 예를 들면 검은색을 입었으면 남색이라던가 그런 걸 곁들여서 입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코디는 굉장히 조화롭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은 어울린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건 색깔에서도 있지만 형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면 유사하기 때문에 뭔가 한 덩어리를 보여서 그 조화를 이룬다던가 이런 개념입니다. 조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조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 조화는 뭐냐면 대비의 상태랑 같습니다. 근데 뭔가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에 이제
그 건축학개론 보셨죠? 건축학개론 보시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주택을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굉장히 뭐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그 앞에 그 빨간 벽돌도 일부 부수어 가지고 굉장히 큰 유리창을 앞에다가 전면에 설치를 하죠. 그런 이미지에서 어때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뭐죠? 그 옛날 주택의 어떤 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뭔가 대비 조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지는 없어서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이미지가 대비 조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의 상태와 똑같은데 뭔가 거기서 또 다른 조화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방금 뭐 설명드렸던 그 파도 치는 그 땅바닥에서도 그런 대비 조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강조는 말 그대로 작은 것을 크게 하거나 강조 싶은 세상을 넘어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하는 상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뭐 국어 시간에 뭐 대페이지망을 배웠다는 친구들도 가끔 있던데 그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뭐 우리 사과의 그 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는 굉장히 작은데 그 사과를 굉장히 크게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보게 하게끔 강조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크게 표현을 했다, 뻥튀기를 했다, 작은 이미지인데 굉장히 크게 그렸다. 그건 이제 일종의 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색을 이제 굉장히 한쪽에 예를 들면 한쪽은 노란색을 조금만 칠하고 한쪽은 빨강색을 굉장히 많이 칠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노란 게 이제 채도랑 그런 게 높아서 거기에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지만 그 빨간 게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강은 강조로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변화랑 통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변화는 이제 뭔가 변화로운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뭐 교과서에 한번 찾아봅시다. 변화는 아까 그 천지창조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미켈란젤로의 벽화 작품. 요걸 보시면 변화와 통일이 보여지죠. 좀 굉장히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어쨌든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그 각기 다른 어떤 이 인물들은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한 형태로 보여지는 이런 통일감이 있죠. 이런 데에서 변화와 통일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변화가 이 구도는 대칭이죠. 이 구도 대칭도 없이 변화만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너무 많은 작품은 굉장한 혼란을 주고 굉장히 대칭적인 작품은 어떻습니까? 너무 단조로운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라파엘로의 방금 보셨던 이 작품 보시면 만약 요 그림만 있다고 봅시다.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너무 단조롭죠. 근데 요 밑에 변화가 있는 인물들이 놓여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변화와 통일이 같이 함께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그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좀 더 그림이 좀 더 재미있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변화와 통일이 잘 느껴지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도 그렇고 보통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 어때요? 통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카소의 작품인데 브라크 작품인가요? 피카소랑 브라크랑 거의 유사해서 1번은 브라크네요. 유사합니다. 브라크랑 피카소는 같은 화실에서 같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작품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너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고 통일이 굉장히 많으면 단순하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딱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조형 원리 8가지를 배웠어요. 요소도 배웠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원리를 찾는 그 과제를 제출을 하도록 그 파일을 업로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러 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30분 내외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시간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